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금요일 뉴스 파이팅 배지입니다. 4부 이어갑니다. 4부에서는요 정치권에 강펀치를 날려주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 펀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대변인 다시 되셨더라고요. 네. 드디어. 당직 인선이 있어서 그 네. 대변인으로 복귀했는데 저는 뭐 원래 제가 하던 역할 다시 자리 찾아온 거고 예. 제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이러다 직업이 대변인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예. 아니, 저도 최장수 대변인을 한번 노려보세요. 아유 그렇지 않고 저도 네. 전 사실 지난번 총선에 나오려다가 못 나왔으니까 네, 다음 알겠습니다. 총선을 잘 아니 준비해야죠. 현역 의원도 대변인은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아니 근데 대변인단이 굉장히 보강이 많이 돼서 8명이나 된다면서요. 네, 8명 됐는데 아마 네. 원외위원장 분들 중앙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게 그분들에게 또 중요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변인단이 8명인 거는 보강했다는 표현보다는 네. 대변인직을 남발했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해 보여. 왜냐하면 8명은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요일별로 나눠서 하더라도 한 명 남잖아요. 네. 월화수목금토일까지 한 명씩 그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돌아가도 한 명은 남아. 네. 그럼 뭐야 깍두기예요 한 명은? 아니 또 부대변인단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부대변인은 부대변인이고 아니, 대변인 인선이 이렇게 지금 중요한 이슈가요. 남잖아요. 지금 예. 하여튼 뭐 부대변인 이슈도 있는데 네. 부대변인은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래, 대변인단이 크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대변인단을 보강해서 이제 뭐 스피커로서 목소리를 많이 그런 내겠죠. 말씀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그 당내 원내 의원분들 중에 이런 방송 출연해서 네.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든가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동훈 대표도 좀 하셨었던 것 같아요. 후보 시절에도 자기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방송에 나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 네. 그때 뭐 선거철이었기 때문일 그렇죠. 수는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다는 평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강을 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당내 기반을 확고히 좀 넓히고자 당직을 남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 펀치를 그 알려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 강화 차원이라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아니 주십시오. 언론도 헷갈려요. 8명이나 대변인이 되면. 역시 대변인이시네요. 한동훈 대표가 전기료 감면과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특검과 탄핵만 외치는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한 거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김용남 전책위 저게 발음이 안 돼요. 정책위 의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 중요한 자리를 발음을 못하시면 안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게. 아니 이번에 알았어요. 국민의힘에서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요. 밀어내기 한 판을 하느냐고 열을 거리는 거 보고 아 저게 중요한 자리였구나. 저는 진짜 이제 정책위 알았어요. 의장이 이렇게까지 대국민의 집중을 받은 점정식 이름도 어렵잖아요. 점점식 정책위 훈훈하게 잘 마무리됐으니까 이야기 들으시죠. 아니, 근데 어떻습니까? 전 정책위 위원장님. 전기료 감면은 사실은 수혜계층이 그 아무래도 중위소득 이하 계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료요? 전기료 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수혜계층은 네. 이제 일부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민생지원금 25만 원 그 특별법을 통과시킨 민주당과 약간 차별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보편 내지는 무차별 복지냐 선별 복지냐 뭐 예.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세액 공제액을 늘려주기로 한 거는 얼마 전에 통과를 시켰고 네.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추진한다는 반도체 특별법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세액 공제는 이미 확대됐거든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부가 보조를 그렇죠. 하는 예. 식으로도 많이 했는데 그 반도체 특별법은 아까 말씀하신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그 용인 같은데 반도체 단지가 네. 조성되는 예, 데 그렇죠. 있어서 예. 거기에 뭐 인프라를 어떻게 더 확충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기료 감면이 이제 취약 가구 130만 가구에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15,000원씩. 예. 근데 그 정책위원장님께서 제일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선별 복지와
보편복지 사이에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은 항상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제한된 재원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25만 원 현금성 복지를 뭐 전 국민에게 하자. 이거 지역 화폐입니다. 예. 이거에는 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 네. 이런 좀 민주당과의 차별화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떻습니까 평가? 집권 여당이 사실 야당하고 다른 것은 의원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효능감을 빨리빨리 그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선 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전에 약속했던 최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는 게 급선무지.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특별법 이런 거는 그냥 이슈 전환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어지고 나서 그거 자꾸 이제 기자들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딴 얘기로 이슈를 확 돌리기 위해서 꺼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희는 지금 정책 정당 민생 정당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것은 사실 경쟁용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시급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라고 했는데 최상병 특검을 느닷없이 갑자기 얘기하셨고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펀치 아닙니까? 펀치가 뭐 앞에서만 때립니까? 옆에서도 훅 들어오죠. 라이트 레프트 잽. 제가 왼손 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른손 훅이 들어와.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는 또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민주당한테 토론을 하자. 이재명이 아니어도 좋다. 박찬대가 나와도 좋다. 뭐 이러면서 막 불러내고 있어요. 제가 호칭을 생략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의견이 부딪히면서 사실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 요 빈틈을 늘린 한동훈 대표의 잽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 이슈가 가장 좋은 호재죠. 호재. 왜냐하면 거의 유일하게 국힘 쪽 입장이 여론에서 앞서고 있는 정말 가장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이슈거든요. 딴 거는 다 뭐 유리할 게 없어요. 얘기만 꺼내면 다 밀리고 뭐 깨질 일만 생기는데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그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자꾸 부각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실상 필요성도 있어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지금 법안이 이미 통과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몇 달 안에 빨리 뭐 2년 유예 아니면 폐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로 이재명 대표가 됐던 박찬대 원내대표가 됐던 자꾸 이른바 판을 키우고 싶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기려면 이기는 싸움으로 해야 되고 이기는 위치에 서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투세 폐지 이슈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사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 중에 금투세 적용받는 사람이 1%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민주당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레토의 법칙처럼 1%라고 하지만 아마 주식 전체 투자 금액에선 그게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많은 비중이죠. 대략 뭐 10%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 전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 하나하나에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금투세 폐지는 우리가 당론으로 지난 선거 기간에서도 강력하게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었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도 좀 힘 좀 실어주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 아니 저희는 금투세 폐지에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힘을 실어줘 갖고 하나가 같이 됐네요, 좀 정책 연대도 좀 하고. 민주당 연대까지는 좀 그렇고. 왜 개혁신당이 왜 보수 도망가세요? 아닙니까? 국힘하고 연대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요. 금투세 폐지와 누구랑 관련해서는. 연대합니까? 금투세 폐지 같은데요. 저희는 독자 노선을 당분간 걸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는
조용히 하고 특검법 빨리 내놔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빨리 특검법 발의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발의 못해요. 한동훈 대표. 네. 지금은 아마 발의할 생각도 없어진 것 같아요. 전당대회 전에 예. 그 당내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종의 아니면 다른 당대표 후보들과의 차별화용으로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차별화는 확실히 됐었죠. 왜냐하면 다른 당대표 후보들은 그거와 관련해서 특검법에 찬성하는 아니면 제3의 대안을 내겠다라는 입장이 전혀 없었으니까 네. 확실한 차별화는 됐는데 처음에 이런 발언할 때부터 지킬 생각이 과연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보기에 저거 안 될 걸. 근데 본인도 알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가장 최측근의 지금 선임 사실상 선임 대변인으로서 김영남 전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같아요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고 예. 팩트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최상병 특검에 대한 제3자 특검은 필요하다. 네. 이거는 공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실 만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은 있죠. 그런 평가가 가능할 부분들. 네. 왜냐하면 자신이 당대표가 됐지만 내에서 기존에 108명이 똘똘 뭉쳐서 당론으로 반대했었던 것을 다시 어떻게 먼저 발의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원내 의원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아까 뭐 금투세 이슈 같은 경우엔 국민의힘이 이기기 쉬운 포지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3자 특검안을 먼저 한번 발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가 이건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정치를 가까이 좀 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드리자면 민주당이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이 특검 정국을 오래 끌고 가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오만하고 독선이다. 뭐 탄핵해야 한다. 네. 이런 프레임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특검안을 가져와야 될 텐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특검안만 갖고 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건 약간 억지인데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안을 내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이 그 제3자 추천 법안을 내야지 처음부터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본회의까지 2번이나 통과시켰던 민주당에 대해서 니들이 제3자 추천안을 내라. 그러면 논의해보겠다.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개인 의견이래잖아요. 네, 저는 네, 그 알겠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네. 민주당이 전혀 현실성 없는 특검 법안을 갖고 오기 때문에 2번이나 지금 제2요건 행사로 폐기됐는데 네. 그거보다도 더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특히 김건희 여사가 그 구명 로비에 관여됐다라는 의혹까지 포함해서 특검법을 갖고 왔는데 네. 2번 폐기된 게 3번째는 대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3자 안을 내시라고 너무 발의를 하세요. 발의를 하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변인단을 포함해서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는데요. 지금 총선 백서 이야기는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잠깐만 물어보죠. 총선 백서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당장은 안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그 총선 백서 준비하던 조정원 의원의 발언 취지를 보면 당시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총선 패배의 책임자로서 뭐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분명히 포함시켰을 텐데 이제 당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뜯어고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당장은 못 나올 것 같은데요. 백서? 어떻게 됩니까? 백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백서 나오긴 나와야겠죠. 나와요? 그리고 그대로 나옵니까? 백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조사를 해보고 한 결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그렇게 강하게 조사가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첫 번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당정 간의 관계가 조금 뭐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옵니까?
백서 나와야죠. 아, 나와야죠. 예, 당연히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백서 나온다고 하니까 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 야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요. 과연 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순수하게 네. 정치공학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원래 사면복권 특히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사면복권은 뭐 항상 얘기 나오듯이 화합의 그렇죠.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예. 뭐 이제 거룩한 말씀이고 노림수라는 측면에서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 8.15 특별 복권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피선거권이 회복이 되면 바로 3일 후에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거로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것도 압도적인 득표율로. 그렇죠. 이 여차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붙어 있고 묻힐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조금 조절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올 연말쯤으로 해서 조금 복권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민주당이 조금 기류의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완벽한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들 다들 생각을 했는데 예. 특히 우리 앞서 논의했던 금투세 폐지 내지는 유예와 관련해서 지금 거의 그렇죠. 한판 붙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예 내지는 뭐 완화 입장을 밝혔던 이재명 대표 후보와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 이거 절대 폐지나 유예 안 된다라는 그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소위 친문 계열 쪽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예, 그래요. 가만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일극 체제가 아닐 수 있겠다. 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타이밍에서 친노 친문 세력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제가 보기엔 뭐 얼마나 구심점이 확실하게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입니다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시기를 좀 당기는 거 아닌가. 연말 거를 8월 15일로 당기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순수하게 그야말로 정치 공학적으로만 계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과 파괴력이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마지막 비서관 그리고 경남지사를 지내고 친문의 뭐 친노의 적자다라고는 하지만 이분이 정치적 재기를 할 만한 공간이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얼마나 있을까. 또 더 큰 과정으로 큰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갈 때 여론 조작과 관련해 갖고 이게 물론 뭐 이 포털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이 됐었던 거고 실형을 받긴 했지만 그거의 내용은 여론 조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의민주주의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조작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얼마나 단기간 내에 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는 이번 복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김경수 전 지사가 크게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복권해도 큰 야권의 분열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권의 이유는 뭐예요? 글쎄 그건 뭐 복권 대상이 되니까 하는 거겠죠. 글쎄 전 그 복권의 이유까지는 그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를 통해서 민주당 내의 이관계 그러니까 뭐 적진을 좀 분열시켜보자라는 평가를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원래 뭐 복권이라는 것도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화합을 해서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의 그 결정을 번복하면서 복권의 이유가 되긴 되는 겁니까? 아니 뭐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지금 여권 인사 중에도 이번 8.15 특별 사면복권에 포함되는 인사가 있으니까 야권에서도 얼추 숫자는 맞춰야죠. 그전에도 보면 여야 이렇게 반드시 맞췄어. 똑같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한쪽만 사면복권 시켜주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당대회가 되면 막 붐업이 돼가지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거는 여론조사를 다 읽어드려야 됩니까? 아니겠죠? 예, 일단 듣고 말씀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지지율이 일단 말씀하실 거죠. 24%잖아요. 그 정청래 의원이 한 6%포인트 떨어뜨렸고 그래요? 최민희 의원이 한 4%포인트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저희 개인 비전인데 네. 아니 최근에 국회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정청래 최민희 의원 두 분밖에 안 보여요. 법사위에서는 뭐 정말 법사위를 희화시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청래 의원을 보면서 어느 국민이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그래요. 야, 정청래 의원이 저를 법사위원장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하신 분들 많고 최민희 의원도 뇌구조가 어떤다? 이런 얘기하고 뭐 전체주의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모른다?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쌓여갖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에서는 참패하고 있죠.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유일한 관전 포인트가 이재명 대표 후보가 득표율이 과연 90%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정도. 그러니까 앞자가 9자냐 8자냐. 그거였어요? 뒷자리가 9냐 8 아니고요? 99%. 아니 앞자리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 정도 관전 포인트라 일단 결과가 너무 뻔해 보여서 재미가 없고요. 그 외에 관전 포인트가 최고위원 5등과 6등이 누구냐. 그래서 누가 문 닫고 들어가냐. 최고위원으로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붐업하는 효과를 못 내고 있고 민주당이 그 총선에서 압승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도 이 상태로 그냥 이어진다면 아마 지방선거 압승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음번 대선에서 그러면 총선 지방선거 압승한 것처럼 민주당이 무조건 대선에서 승리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 얘기지만 총선 지방선거에서는 집권 세력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의미로서 왜 이렇게 못해? 좀 잘해. 그래서 도저히 여당은 못 찍겠어라는 의미에서 야당의 표가 많이 갑니다만 대선은 사실은 심판 성격보다는 앞으로 잘할 사람 누가 일을 잘할 것처럼 보이느냐. 적어도 진짜 능력 여부야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건 일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만 그냥 잘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표가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과연 차기 집권 세력 내진 대안 세력의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느냐. 그거는 대단히 퀘스천 마크로 보입니다. 엠블레인 퍼블릭, 캐스트랜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 MBS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24%인데요.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또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휴가 중인데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을 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1%포인트 떨어졌는데 1%? 이게 그 오차범위 그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가 이게 한 뭐 응답률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는 되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의 변동이라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는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를 찾는다면 전 최근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그 요동치고 급락했는데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 실물 경제의 위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금융시장 폭락으로 부각됐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뭐 1%야 저는 뭐 소폭 반등 하락에 별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직무 수행에 대해서 부정평가 그러니까 못한다 내지는 아주 못한다가 꾸준하게 긍정평가보다는 2배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항상 2배 정도는 부정평가가 많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굳어지는 트렌드가 아니고
반전시키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떠한 집권 세력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 말이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아 이게 국정 수행이 과연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밖에 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글쎄 트렌드가 앞으로도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 조사 같은 조사에서 했습니다. 같은 MBS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29%, 부정평가 60%를 기록했는데요. 개헌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이 좀 남아있어서 제가 좀 빨리 끊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서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두 당의 결합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아직 입장 나온 겁니까? 확실합니까? 아니 너무 멀어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네. 너무 간극이 커서 어떤 공동 교섭 단체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개혁신당의 어려움은 그런 것이죠. 이제 최소한 법안 발의를 하고자 할 때도 현역 의원 10명이 있어야 네. 법안 발의가 가능한데 지금 3명이 있으니까 나머지 7명을 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연대합니까? 연대는 거시기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조국 어려움이 신당은- 있는 것은 예. 틀림이 없어요. 조국 신당은 안 된다. 민주당과 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안 그러니까 되죠. 어려움이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국민의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하고도 어려워요. 예. 개혁신당은 범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어요. 예. 범보수라는 건 보수의 큰 테두리 안에서 예. 국민의힘과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죠. 네. 물론 지금 상황이 달라져서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이준석 의원이 나갔지만 네. 결국에는 돌아올 것이다. 범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 다음 대선도 잘 치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먼 얘기지만. 지방선거 앞으로. 때부터 연대해야 근데 되는 거 지방선거는 사실 좀 걱정이에요. 개혁신당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대변인단님께서 예. 걱정입니다. 어떻게 또 연대하는 겁니까? 안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앞에서 강펀치를 크게 날려주셨어요. 한 분은 돌아와라 국민의힘으로, 한 분은 안 간다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급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